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공개 변론 소식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일이 선임기자 그리고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9시에 저희 피청구인 대통령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성명 요청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피청구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최초 인지 시점에 대한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 일보를 받은 시점에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보고 및 지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신 걸로 법률적으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답변서를 저희가 다 입수해서 현재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네요. 한 줄로 표현하면 그거죠. 정상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딱 한 줄짜리인데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 얘기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답변서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한 1,000쪽 가량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는 지금 시각별로 이거를 정리해서 그 답변서를 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분단위로 쪼개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걸 증빙하는 모든 서류들을 다 하니까 이게 뭐 수백 페이지도 넘어서 10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정작 이제 제출된 거를 보니까 16쪽으로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헌재에서도 처음에는 보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 올 거보다 그랬는데 정작 온 건 아주 간략하게 좀 왔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딱 한 줄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법률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했다라는 거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달라진 점은 최초 인지 시점을 오전 10시로 정리는 했네요. 국가안보실로부터 서면 보고받은 일보를 받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시에 대통령이 인지를 했다는 거고 그 뒤로는 이제 정상 근무를 좀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고받고 언제 어떤 내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만 있을 뿐이고 정작 헌재가 요구했던 그거 말고 헌재가 요구했던 거는 뭐 했느냐.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행적을 밝혀달라는 점에 대해서는 16쪽에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처음에 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2014년 4월 16일만큼은 시간대별로 30분 간격으로 내가 뭐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으니 대통령이 그때 오전 9시부터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기억을 더듬어서 행적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와 그 변호인단이 제출한 16쪽에 달하는 답변서에는 행적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원일이 기자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시민사회부장으로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 밝히라는 요구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단위별로 뭐 이렇게 행적을 밝힌 건데 원일이 기자도 그 4월 16일 당일에 기억 1시간 30분 단위는 기억 납니까? 나죠. 왜냐하면 4월 15일 기억 안 나고요. 4월 17일은 기억이 안 나요. 벌써 세월이 지금 1000일이 흘렀습니다. 기억 안 나죠. 근데 4월 16일만큼은 저도 적어내라 그러면은 시간 단위로 적어낼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뭐를 했고 내가 그 시점에 어디에 있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저 책상에 앉아 있었는지 회의실에 있었는지 저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4월 16일 그 시점에 7시간 동안이라는 거는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헌재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럴지언정 대통령이라고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 시간대별로 좀 행적을 기억해서 좀 적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요청이었는데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보고서를 이렇게 왔다. 국가안보실로부터 이런 보고서가 왔다. 이런 또 지시를 내렸다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지시했다는 내용만 있는 거지 요 시간대에 내가 관저에 어디에 있었고 뭐를 했고라고 하는 이 행적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원일이 기자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는 뭐 저도 대충 짐작하고 또 실제로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은 기억나죠. 홍 기자가 우리
SBS 시민사회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부장 자리에서 그렇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기억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기억도 기억이지만 그 뒤에 한참 지난 뒤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모든 그 당시에 그 기자들과 데스크들한테 그 행적에 대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소명서를 다 서면으로 해달라고 전화도 받고 서면으로 정리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기억도 기억이지만 한번 이걸 서면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내가 뭐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이런 게 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제가 원 기자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는 말이죠. 이렇게 언론사에서 일하는 부장, 기자들도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의 행적 곰곰이 되짚어 보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대리인단이 우리가 이제 행적 다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공개한 이 행적에 대해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지적을 했단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지금 많이 부족하다 보완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죠. 그런데 지금 기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바로 최근에 이제 2년 반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7시간을 기억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당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문제 그 전에 당시에 이제 김장수 실장의 컨트롤타워 논란이 있으면서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엇을 했나? 라고 이미 제기가 됐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금 1000일 가까운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입증하려고 많은 이런저런 노력을 했을 겁니다. 지금 와서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보니까 오늘 조금 달라진 내용을 한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원희재 기자 지적했다시피 10시로 지적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0시 이전에 이미 TV 방송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대통령은 10시 이전엔 TV도 안 보고 있었나? 아무 소식도 없었나? 이걸 좀 확인해 보고 싶고요. 또 중간에 이제 다른 정무수석이라든가 안보실장이 보고했던 내용을 부속실의 비서관들이 보고했을 때는 대면 보고했다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그동안에 대면 보고 하도 안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을 하고 붙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일날은 쉬는 날이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 또 신체적으로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았다. 또 가족관계 등을 거론하면서 조금 그렇게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상황이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중대본에 방문해서 5시 반경에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은 이후에 정말로 급하고 치밀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논의할 때마다 중대본 방문 이후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끝나고 나서 그럼 청와대에서 누워서 잤느냐? 이런 얘기 했더니 여기 보충해가지고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었고 밤 11시 반에 다음날 팽목항에 방문할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역시 이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이것이 팩트다라는 주장하고 다른 주장을 나열했을 뿐이지 우리가 법원 또는 헌재에 제출할 정도로 추가적인 입증력을 갖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보더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서 좀 보완하라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저희가 화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내라고 했는데 대리인단이 낸 자료가 그에 못 미친다. 오전 10시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세월호 사건 최초 인지 시점 등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보고 지시했다는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기록도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는 청와대가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처음으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보도하기로 예고돼 있던 날 오후에 청와대에서 이것이 팩트다 하고 공개를 했죠. 그러면 이것이 팩트다에서 공개한 내용과 오늘 대리인단이 제출한 내용 중에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조금 좀 달라진 거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시 45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청와대가 밝힌 행적하고 좀 이번에 답변서가 조금 차이가 좀 있네요. 보니까 13시 45분이요. 45분이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를 지금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저게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보임을 최종 확인한 시간인 14시 23분보다 한 30분 정도 앞에서 20분 정도 앞서서 지금 인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 인지 시간이 지금 오전 10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TV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 보도가 나가기 시작한 거는 방송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 9시 20분부터 시작된 데부터 한 9시 한 40분부터에는 모든 방송들이 다 이 방송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10시에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대통령은 텔레비도 보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오는데 윤 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이미 그 부분은 증언이 됐죠. 대통령 관저에는 TV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그 관저에는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국가안보실에서 보낸 서면 보고서, 그 일보 서면 보고서인 오전 10시를 첫 인지 시점으로 좀 했다라는 건데 그것도 지금 저 청와대가 처음에 밝힌 그 내용하고는 약간의 그 디테일 면에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밝힌 게 보면은 그 오보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점을 정리해서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7시간 그 상황 설명하면서 결정적인 이유를 언론의 오보 때문에 상황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도 낸 자료가 그렇습니다. 결국 보강된 거는 오보다, 잘못 그렇습니다. 보고됐다 이런 내용만 추가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최종 오보임을 최종 확인한 시점이 14시 23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이제 헌재에서 궁금해하는 거는 그 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23분까지 그 사이에 행적이 뭔지 좀 밝혀달라고 성명을 해달라는 걸 요구를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 앞에 그 행적은 지금 밝히지 않고 오보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 14시 23분이다라고 하는 이 숫자만 좀 확인이 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새로운 내용까지 추가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을 납득하고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헌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일반 형사재판처럼 재판부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무죄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이런 문제를 국민들 앞에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190명 추가 구조가 오보라는 거 시간도 지금 원일이 기자 지적했다시피 1시간 차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뭐 3시에 확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출입했던 것이 이제 2개 정도였다. 신보라 대의가 간호장교가 가글에 넣어줬던 것하고 그 다음에 미용 때문에 왔다는 것인데 미용은 가기 전에 했다는 것인데 시간도 강남에서 청와대까지 그 미용사가 가려면 시간이 1시간쯤 걸렸을 것인데 그럼 그걸 알고 미용사를 호출한 것인지 이거 지금 통해 김만호 원장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네.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구조 아닐까 이거 왔다 갔다 말고 얘기했었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저겁니다. 미용사가 들어와서 20분 정도 걸려서 소요됐다는 얘기인데 20분 얘기는 이전부터 나왔었죠. 박근혜 대통령 그럼 올림머리하고 머리 손질하는데 뭐 90분씩 걸리느냐 얘기하니까 윤 전추 행정관이 2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소요는 설령 그렇게 됐더라도 그러면 언제 알고 언제 호출했을 것인가. 나머지 시간은 과연 지체가 됐던 것이 그것 때문에 됐던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의혹을 더 살 수밖에 없는 게 그 마지막 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미용실 자매 2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출석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당일날 전날 밤에 출석 못하겠다고 팩스를 보냈는데 팩스로 했던 사인 자체가 동일인이 했던 사인인 것처럼 보이고 해가지고 혹시 이것에 임하는 과정 속에서 향후 비판되는 주장들을 보고 사후 대처하려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충분히 좀 지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중대본에 가가지고 주명조끼 입고 있다는데 그거 발견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다른 해명을 했어요. 그동안은 순간 당황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늘 헌재 제출한 보고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적은 합당했다. 무슨 지적이냐. 이미 특공대가 선내에 진입해 있는데 만약에 선내에서 실종돼 있거나 사망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떠다닐 건데 그것을 구명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른 얘기 주장도 상황 파악을 박근혜 대통령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또다시 추가로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자료를 추가로 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늘 확인이 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관저에 텔레비전 없다는 윤 전 행정관의 발언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관저에 가서 텔레비전 뉴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드라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관저에 텔레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윤 전 행정관의 발언.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리인단이 추가로 여러 가지 내용을 공개를 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보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 관저에 계속 있었는지 많은 국민들의 요구는 직무동으로 바로
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V뿐만이 아니라 해경 또 중대본의 공식적인 보고가 있었을 거고, 약 TV 얘기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 집무하는데 TV가 없었냐 문제도 있지만은, 부속실에는 당연히 있을 법도 한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김장수 실장이 보고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있고요.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은 김장수 실장들의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발언했던 내용들, 자전거 타고 올라갔다는 등등 해가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뭔가 입증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동안에 주장했던 거보다 크게 지금 다를 바 없는 저는 느낌을 받습니다. 헌재가 지금 요구한 게 지금 두 가지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와대가 밝힌 이것이 팩트다와 오늘 밝힌 거를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의 얼굴을 직접 보고 대면 보고를 한 시간은 딱 2번 나와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 유일한 사람은 김장수 실장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서에 김장수 실장과의 통화 시간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통화했다라고만 돼 있고 시간대와 장소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통화 내역을 밝혀달라고 지금 추가로 지금 요청을 좀 했고요. 그 대통령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헌재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그 수많은 보고가 오가는 사이에서 어쩌면 그렇게 서면 보고만 받았을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게 살았는지 5번지를 다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보고서만 읽고 앉아 있었을까? TV는 없었다 하니까 없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정말로 어떠한 언론이라든지 이런 그 정보에 대한 그 갈증 없이 보고서만 계속 읽고 앉아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 소식은 잠시 뒤 주영재의 뉴스브리핑 4시 순서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이 외교적 상황,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이 대단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겨냥한 중국과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추가로 모셔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홍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요 뉴스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방공식별구역이 뭐죠? 방공식별구역은 이제 이 한 나라에 이제 육지가 있고 영토가 있고 영공 하늘도 영토 개념이거든요. 그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가상선을 거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하늘을 지켜야 되고 하늘에 다른 나라와 인접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가상선을 그려놔서 만약에 다른 나라 항공기가 그 지역에 접근하면 아무 연락 없이 접근하면 우리 전투기가 가서 영공을 수호하는 그런 가상의 선. 근데 2013년에 우리가 그 개정했고요. 중국도 동중국해에 자기네 방공식별구역 했는데 그 지역을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오면 허락을 받으면 괜찮은데 허락 없이 특히 군용기가 들어오면 우리 전투기가 가서 영공을 지키러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 전투기가 10대나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국의 어떤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성 시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 경고성 시위를 했을까요? 다분히 사드 때문이죠. 사드 문제로 지금 중국이 관광객들을 안 보내고 이를테면 전세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데 사드 배치하면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사겠냐라고 구두로 이제 위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런 거 혜택을 다른 모든 회사 주는데 한국 회사들만 혜택을 안 주고 이러는 등 이제 서서히 한국에 대해서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 단계가 통상 전문가들이 보기에 중국은 점진적으로 아직 사드가 배치된 게 아니니까 배치될 때까지는 한 7단계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3단계에서 4단계쯤으로 올라가는 수위 정도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3단계까지는 관광객 통제 요 정도인데 이제는 군사적인 모습까지 하나씩 보여주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야기, 최근 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과 관련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야기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当前半岛形势十分复杂敏感，我们希望所有有关各方
不要采取加剧紧张的言行。 저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 철회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는 동북아의 그 군사적 상황을 좀 훼손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위협하는 건 그거죠. 한국이 사드를 갖다 놔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사드가 우리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들이 원치 않는 위협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과시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모순된 행동을 오늘 아침에 한 거죠. 교묘하기는 해요.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저 빨간 부분 있잖아요. 저기가 지금 저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한중일 세 나라의 겹치는 교집합이 되는 항공 식별구역. 식별구역이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카디즈, 자디즈, 차디즈 이렇게 해서 차이나, 코리아, 저펜에서 이제 그 약자들도 이제 군사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전용 구간은 건들질 않았어요. 딱 저기 겹치는 부분만 되는 거죠. 근데 관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도 저기를 들어가죠. 우리 군용기도 저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전 통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찾아봤어요. 이게 이례적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이례적인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2015년 2월하고 8월에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한테 사전 통보 없이 저기를 침범한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때는 딱 한 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폭격기, 조기 경보기, 정보 수집기 해서 1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공기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적국이 10대가 뜨면 우리도 10대가 뜨는 거고 2대가 뜨면 우리도 2대가 떠서 이게 그 대칭적 비례로 이 항공기들이 좀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F-15K가 이제 10대 넘게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전 허가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대수가 너무 많았다라는 점, 그리고 최대 채공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었다는 점. 이것에 있어서는 지금 다분히 이제 중국의 의도가 있는 건데 미국을 의식한 미국 트럼프의 그 20일 취임식에 대비한 그 미국 항모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거 태평양으로.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경고의 의미도 있다라고 이런 분석들도 지금 국방부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런 가능성과 함께 하여튼 사드 배치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중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또 분석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이렇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요.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 한국이 지키고 있지 않다.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근처에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해서 이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면서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 조치까지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 홍 박사님, 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가 명백히 합의 위반한 건 한국이다, 우리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참 서글픈 현실인데요. 되짚어 보면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아베 총리가 그렇게 우리 대통령 만나고 싶어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거의 2년 정도 만나주지도 않고 정말 박대를 했죠. 그 당시 우리가 온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적어도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갑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재작년 12월 말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어느샌가 우리는 을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오히려 구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불가역적인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사과를 요구하지도 말고 사과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 이전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일본 군이 과거에 강제적으로 우리 그 소녀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추행을 했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런 사실 자체는 합의 내용에 아예 빠져버리고 그 한국 돈 100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걸로 모든 게 끝났다. 그러면서 강제성에 대한 그 문제는 아예 소각을 해버린, 증거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면서 전혀 이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갑행세를 하고 있는 저런 서글픈 현실인데요. 그래서요,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총리는 10억엔 우리는 이미 한국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한일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합의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 공개하라고 요구한 내용 저희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베에게 10억 원 돌려줍시다. 10억엔. 돈 10억엔 때문에 전 국민이 수치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국회에서 예비비라도 올려줄 테니까
이 10억엔 빨리 돌려줍시다. 도대체 어떤 합의가 있었길래 이렇게 외교부가 아무 소리 못하고 가해자인 일본에 끌어다니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10억 원을 냈으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합의 문서를 정부는 조속히 공개해서 어떤 이유로 지원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홍 박사님, 어떻게 합의문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수세에 몰려서 마치 죄인들이 재판으로 치면 피고가 원고를 그냥 닥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본질이 사라져버렸죠. 본질은 일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데, 그거를 사과하는 징표로서 정부의 예산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에게 건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비꼬아서 얘기하면은 정유라 씨에게 삼성이 제공한 말값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이 한일 간의 국가 간의 엄청난 역사적인 만행을 저지른 거를 모든 걸 사죄를 다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우리를 닥달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자금을 모으더라도 우리 국민들 1인당 뭐 200원씩만 내면 아마 다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물론 돈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과의 의미가 들어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불가역적인 사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제대로 된 태도만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저렇게까지 오만하게 나오는 이상은 우리 정부가 만약에 이면 합의가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모르니까 정말 그 재판에서 공개하라고 했으니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와는 사드 문제 때문에,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 때문에, 그리고 곧 출범할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는 한미 FTA와 수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삼각 파고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외교, 갈 길은 무엇인지,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과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외교력을 갖고 있는 상황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